안녕하십니까.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수연입니다.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명실상부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나 탄소 중립,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 격분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 양국의 경제적인 신뢰와 긴밀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제 대전환 시기, 한국과 중국 양국이 열어가야 할 내일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하에 열리는 이번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은 센서울경제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세 부의 주제로 총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먼저 축사를 전해 듣고 본격적인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차관보 정대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중 경제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미래지향적인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9년 동안 서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왔습니다. 수교 당시 불과 64억 달러였던 양국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2,400억 달러를 기록하며 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교류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동안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출 대국,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무역 규모 8위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한중 간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대감, 경제산업 연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은 보다 긴밀해지고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되면서 한중 양국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중 경제협력이 기여한 분야를 다음과 같이 3가지 키워드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바로 공급망, 영내 경제통합, 탄소 중립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발생하고 있는 생산 재고 부족, 운송 차질 등의 문제들이 국가 간 불균등한 경제 협력 속도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은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영내 경제를 하나로 묶는 RCEP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타결되었고 내년 초에는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은 양국의 무역 투자 확대와 더불어 아세안을 비롯한 영내 회원국과도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개최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가진 양국에게 있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양국은 서로 힘을 모아 수소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총나라 재상 제갈량은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아지면 더 큰 이익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집사광익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공급망 차질 등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대진 통상차관보님, 이상현 소장님, 내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국회의소가 주최한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에 참가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한 중국 대사관을 대표 이번 포럼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비슷해 국민들이 서로 친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수교 29주년 이래로 양국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은 무에서 요를 창조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얕은 것에서 깊은 것으로 비하적인 발전을 이루며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또 나아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중한 양국이 수교한 지 1입이 되는 해인 내년에는 양국 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로 나아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교류 협력은 중한 관계 발전이 베르스트스턴입니다. 양국 정부와 상공업계의 부단한 노력하에 중한 양국이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는 더 긴밀해지고 되려야 될 수 없는 좋은 협력 발전이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앞으로도 신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의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제 무역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이 성공적인 개최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그리고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의 축사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하기 전에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좀 이 기조연설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른바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단순히 이제 그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가치와 체제, 이념 이 모든 걸 두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동맹국이고 또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육 상대국이고 이렇게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를 상대하는 국가들에게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 할수록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런 전략 경쟁 가운데서 한국은 과연 외교안보 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소장님께서 특히 외교 분야에 탁견을 지니고 계시다라고 들은 만큼 이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상현 세종경제연구소장님의 기조연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중 전략 경쟁 시대 한중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한중 글로벌 경제 협력 포럼에 이렇게 기조 연설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특징 짓는 그게 뭘까요? 중요한 변수가. 아마도 우선은 코비드 19 팬데믹이라는 요인을 꼽아야 되겠죠. 전 세계 누구도 지금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미 세계적으로 5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 코비드 19로 일어난 국제 경제 침체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물류가 제한이 되면서 역시 이 통상 또 교육 이게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 특히 선진 지역과 개도국 간의 이 발전의 격차가 나타난 일인선생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역시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 퇴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이 제 기능을 못 해온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WHO도 그랬고, 그다음에 WTO 같은 이 기구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시작했죠. 이제는 이념, 체계, 가치, 심지어 기술 패권까지 놓고 두 나라가 격돌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심화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지만 중국은 또 우리의 제1교육 상대국입니다. 결코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 한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됐을까? 얼마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국제관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지정학의 부활이라는 그 현상을 말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미국이 거의 주도해서 세워진 그런 질서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유엔이 만들어졌고, 처음에 가트부터 시작해서 뭐 IMF라든지 WTO 같은 여러 가지 국제 제도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이 개혁개발 정책 이후에 중국의 국력이 급격히 부상을 했죠. 중국이 커지면서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 질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미국 중심의 질서를 중국에게 유리한 그런 질서로 소위 현상을 변개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군사력도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막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그것이 지금 미중 전략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자, 두 지도를 보여주는데요. 왼쪽 그림은 중국이 말하는 소위 해상 경계선 제1도련, 제2도련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해상 군사력이 얼마나 멀리 투사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에 중국이 자체 항공모함을 건조해서 남중국해에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1도련까지 중국의 해양 투사력이 완성이 됐고, 이제 조만간 괌을 통과하는 제2도련까지 중국의 해상 군사력이 팽창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해상으로 팽창하는 이유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해상 물동량이 거의 대부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쳐가고 있죠.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만일 적대적인 세력이 통제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국제 경제 활동에 막강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이 서태평양 지역 제1도론과 제2도론 지역에서 미국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와 반대로 또 이 서태평양 지역에 자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키나와, 괌, 일본, 한국에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꾸 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중국의 전략을 소위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한 예를 들어본다면 난사군도 스프레틀 아일랜드 지역이 있는데 남중국해. 자, 이 인공섬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자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웹사이트에 난 자료예요. 자, 몇 가지 섬을 이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 환초들이거든요. 산호초. 이건 섬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거기에 인공 모래를 퍼올려서 매립을 하고 인공섬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뚜렷이 보이듯이 활주로까지 만들고 군사 기지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웨스턴 퍼시픽으로 접근하는 소위 항양의 자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중국의 2019년에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보면 동풍 40일 소위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탄.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시정 무기들이 엄청나게 새로 선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만큼 해상 팽창뿐 아니라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굴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자료죠. 그리고 그러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중국은 최근에 와서 소위 1대1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중국 나름의 그 공군망 건설 그리고 그 1대1로 연선해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의 영향권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지금 특히 시진핑 행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강화를 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냉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 중심으로 배치됐던 군사태세를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바꿨어요. 그게 소위 아시아 선회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이 전략의 그 프레임을 확대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전략, 공간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바로 속성입니다. 그 free and open, 자유롭고 개방된 이게 뭐겠어요? 자유롭다는 의미는 이 영내 국가들이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패권적 행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개방됐다는 의미는 영내 모든 국가들이 해상과 공중을 통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공섬으로 미국 항행의 자유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략의 원칙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또 투자 환경은 개방돼야 되고 또 항행의 자유와 영공, 무해 통항 포함해서 이 국제법과 규범이 준수된다는 거 이거를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좀 더 강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실책들 그 바탕 위에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이든이 강조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하겠다. 트럼프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아마도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민주주의 전당인 그 의회에 난입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소프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원래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룰을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망가진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게 이제 바이든의 첫 일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교 정책도 이제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원인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결국 이게 보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을 살리는 통상 정책, 또 중산층을 지원하는 경제 외교 이게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미국이 다시 세계 리더 자리를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기치를 내세우고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만을 주로 펴왔어요. 그 결과
미국이 그동안 행사해왔던 글로벌 리더십을 상당히 방치하고 또 미국이 그동안 이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었다면 이제 바이든은 그거를 역전시켜서 미국이 다시 한번 세계 리더 자리로 복귀하겠다 이거를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가 3월에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이라는 걸 내놨는데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을 리뷰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도 밝혔고 거기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 이행 전략입니다. 미국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맹 및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세계와 협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룩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와 달리 바이든은 국제 제도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외교를 우선하고 군사력도 책임 있게 행사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연장선상에서 최근 많이 이제 그 회자되는 것이 쿼드라는 거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엮는 이 4자 협력체. 물론 아직까지 이 쿼드가 본격적인 대중국 견세 군사 동맹은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오커스라는 새로운 이제 그 외교안보의 포커스를 둔 그런 조직이 새로 출범을 했는데 쿼드와 쿼드 플러스는 아직까지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바람직한 룰, 그다음에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이행하기 위한 그러한 협력체로서의 성격으로 이제 그 제시가 된 건데. 미국은 이 쿼드를 한국이나 뉴질랜드처럼 미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규합해서 쿼드 플러스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이 앞으로 이 쿼드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문재인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한국 전 참전용사에게 명예 메달을 주는 이 장면이 이제 나왔는데 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 한미 동맹의 방향성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다면 한미 동맹이 과거처럼 한반도 그리고 북한에 초점을 두는 그런 동맹이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하고 또 한반도 범주를 넘어서 지리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는 이런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거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단순히 군사 동맹이 아니고 이제는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 번영의 파트너로서 같이 진화한다는 이걸 잘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라든지 또 한미 기술 협력,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한국 주력 기업들이 대미 투자까지 확정을 함으로써 이 한미 동맹의 방향성을 이제 잘 보여준 그런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가 남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자 한미 동맹은 우리는 미국의 동맹 상대국이죠. 하지만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하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미 동맹과 대중국 정책을 미국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미국에 베팅해라 이미 그 바이든 부통령이 2013년 방한했을 때 그런 입장을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두 축인 가치와 규범 외교 그리고 다자주의에 좀 더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아마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 미국과 조금 거리를 두고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게 맞는가요? 한국은 어차피 미국, 중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미국, 중국 모두 다 잘 지내는 동시에 그 갈등을, 긴장을, 미중의 경쟁을 완충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인 여러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 경제 협력을 위해서 뭘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에게 닥쳐올 가장 큰 과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공통적인 관심은 이 중국 견제 그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물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중국 나름의 이 공급망을 재편해서 한국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는 역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치 사슬이 단절되는 소위 세계 경제 블록화 리스크입니다. 일시적으로 세계화 추세는 약화되겠죠.
하지만 세계화는 분명히 진행이 될 텐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이 경제 지역 블록화가 과거보다는 좀 더 커진다는 그런 겁니다. 아마도 미국은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서 이 동맹과의 결속 유지 여기에 한층 힘을 쏟을 전망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망의 그 협력인 클린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번영 네트워크 그다음 화웨이 제재 이런 데 이제 한국에서도 동참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1대1로 연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이 이 전략 경쟁을 하고 그리고 경제와 무역이 이제 소위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된다면 아마도 신냉전 도래 가능성이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세계 경제 질서 그다음에 한국 입지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할 것은 역시 미중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 그리고 한국의 그 전략적 독자성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만일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재편된다면 한국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독자적인 영향을 확보할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여러 외교안보와 경제 전문가들께서 이 문제를 아마 심도 있게 토론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이 기조 연설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 민간까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역시 그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 제1 교역 상대국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모범 답안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중국 모두 다 잘 지내야 되겠죠. 네. 다만 우리가 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운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네. 그것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에도 다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기 네. 위해서는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조 연설로 오늘 이 시간에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이상현 소장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대망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다자체제에서의 양국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강연자와 함께해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강연자, 방수옥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회자님 그리고 자리하신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단대학교의 팡시우이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다자체제 하에서의 중한경제협력입니다.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세계 대격변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자체제 하에서의 현대적인 의미,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한 경제 협력과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대변혁의 그런 시기에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로 코비드19의 팬데믹과 또 100년 만의 세계의 대격변기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지역 정세가 심각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코로나가 통제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 기미가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악화 상황에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무역의 회복을 막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과 기술 갈등이 전 세계 시장의 개방 구도를 파괴하고 있고
노동 생산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내부의 여러 가지 그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분열되고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의 갈등이 단기 내에는 조화롭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도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정치 경제 구도가 큰 격변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의 대격변기의 주요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전히 코비드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지정학적인 갈등이 더욱더 복잡 다단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정치와의 여러 가지 갈등과 함께 더해져서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자 무역 체제에서의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개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대국 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용성과 협력 정신이 크게 쇠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 사이에 전반적으로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 장벽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은 지금 현재 100년 만에 대격변기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화와 현대화, 도시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만한 많은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점점 더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국제사회는 아직까지는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이나 중국의 그 국제적인 여러 가지 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간의 소통과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 협력을 더욱더 높여서 세계 각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다자체제 하에서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인류가 문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국가 형태의 정치적인 그런 실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다자체제는 1648년의 베스트팔리아와 또 당시 회의에서 서명했었던 평화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국제회의 방식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그런 선례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 주권의 원칙이 확립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또 그리고 국제법으로서 국가 행위를 규범하는 그러한 국제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자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베스트팔리아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국제적인 다자체제가 점차 발전되면서 지금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국제법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현재 국제법에서는 다자주의가 주로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해서 유엔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 국제 기구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엔 산하의 여러 전문 기구들이 있지요. WTO와 같은 그러한 유엔 관련 전문 기구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도전에 직면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다자주의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력 상생, 공동 번영 이러한 것들이 개발도상국과 또 가장 최빈국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차별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간의 그 호혜, 다자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편적이고 그리고 최대한의 그런 권한과 또 여러 가지 의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체제에서의 그 다자체제가 존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 방식들도 굉장히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보편적인 다자체제입니다. 유엔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인 다자체제가 있습니다. EU가 있지요. 세 번째로는 종합적인 다자체제가 있습니다. 유엔과 EU 모두 다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적인 다자체제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여기에 속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자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무역기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적인 다자체제입니다. 유엔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중국 특색의 다자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제 다자 체제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보다 더 개혁과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방식의 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다자 체제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대격변기에 있는 만큼 중국은 중국적 특색의 다자체제 이념, 즉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의 방침입니다. 2018년에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서문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저희들의 정책을 아주 엄중하게 알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는 이러한 다자주의의 어떤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운명 공동체의 새로운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표방해왔던 평화 발전 그리고 조화로운 세계 등의 이러한 주장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준칙을 존중하고 그리고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전체적인 그런 목표를 유지하면서 국제 규범에서 제정된 그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러한 질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새로운 점은 바로 분명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진 인류 운명 공동체와 또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유엔 헌장과 관련 문건의 정신은 거의 아주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자주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문제들은 각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국들의 모든 이익을 다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법의 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서로 함께 상호 양보하고 함께 호혜적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등하지 못한 그러한 질서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다 더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국제 질서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자주의의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의 다자 체제는 각각의 회원국들, 특히 일부 강국의 도전 그리고 위협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제시한 것도 국제사회에 공통의 그 가치를 위해서 제공한 중국의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그 어떠한 나라도 한 나라의 역량으로만 절대적인 안보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체제에서 각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자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 국제사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일시적인 이익이나 그런 손해 때문에 다자체제의 전반적인 기능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자신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 자국의 국익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한 국가의 이익은 국제사회의 이익과도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한 경제 협력과 기회인데요. 2022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수교 30년 동안에 서로 전면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에 두 나라의 양자 무역액은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양국 간의 무역액이 2020년 같은 경우에 3천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고 최대의 수출 시장이며 또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5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3대 무역 파트너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간의 직접 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서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한 파트너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과 또 산업 밸류체인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에서의 협력과 인적 교류도 지금 현재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이를 통해서 또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가장 활력이 있고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협력 상생의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함께 새로운 그런 노멀, 뉴 노멀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아시아와 또 글로벌 경제 발전에서의 협력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어떠한 틀 내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RCEP의 틀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 협력을 RCEP의 틀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RCEP이 체결되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께서도 세계적으로 참여 인구가 가장 많고 또 회원 구조도 가장 다원적이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을 줄 것이고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RCEP이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의 상호 연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중한 양국의 경제 성장에도 큰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한 양국이 그렇기 때문에 RCEP의 배경하에서 경제 협력 수준을 더욱더 높일 수 있고 또 협력의 질도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산업협력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기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전략적으로 양 국가의 전략을 상호 연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혁신을 추구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새로운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에너지, 그리고 블록체인, 반도체 칩 제조, 5G, 인공지능 등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다양한 그런 조치들을 함께 취함으로써 양국의 산업단지의 발전을 더욱더 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양국 간에는 산업단지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들을 이미 거두었습니다. 중국의 옌타이와 옌청, 후이저우 등의 그러한 지역들은 굉장히 지리적인 입지가 우수합니다. 각각 바레만과 창강 삼각주 그리고 주장 삼각주 경제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산업단지는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산업 조정 그리고 산업 고도화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원을 더욱더 집적하고 또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도시화 건설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한 산업단지는 첨단 산업의 그 집적에 있어서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도 더욱더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그 저탄소의 그러한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산업과 여러 가지 투자가 함께 결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한 산업단지가 공급측 개혁에 있어서의 어떤 심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혁신형 국가 건설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중한 산업단지의 발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 세계 경제 거버넌스 협력에 있어서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중국의 1대1로와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자 무역 체제의 수호를 통해서 개방형 경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국 간 비즈니스맨들의 그러한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패스트 트랙을 개동을 하였는데 이에 더해서 관련 국가들과 경제 교류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글로벌 경제 회복에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리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세대의 노력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큰 성과를 거두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내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두 나라가 더욱더 우정을 강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를 더욱더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두 나라가 함께 다자체제를 수호하고 또 자유무역과 그리고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두 나라와 이 지역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방수옥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 측의 강연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한국 측의 말씀도 전해 들어야겠죠.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중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원호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박사님 말씀 전해 듣기에 앞서서 특별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주제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요소수 문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혼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 경제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또 요소수 문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문제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협력을 해나갈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연원호 박사님의 본격적인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사실은 1990년 미소 냉전이 이제 붕괴된 이후에 그 세계 경제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관점에서 그 세계 경제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 글로벌 가치 사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국가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더 가져가느냐에 초점을 맞춘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 이러한 표현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단어는 한 10여 회 나오는 반면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단어가 한 800회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는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라는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보다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해킹, 또 그리고 이상 기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학적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이버 공격인데요. 최근 2019년, 2020년 보시면 사이버 해킹, 사이버 공격 건수, 그리고 액수, 피해 액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어떤 공급망의 혼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상기후, 특히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올해에도 중국과 또 유럽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사실 내륙 물류망에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주의해야 될 취약성,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역시나 뭐 테러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미중 갈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제 경제에,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보시면 2008년 그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만큼의 불확실성이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주요국들은 두 가지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자적인 어떤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공급망 혼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협력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 간에서도 물론 최근 한국의 대중국 반중 감정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신뢰를 조금 더 쌓아갈 필요는 있지만 역시나 협력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중 간 상호 경제 의존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를 분석을 해보면 역시나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수입 수출을 다 더한 교역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거의 25% 정도 한국의 파트너 국가로 중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5, 6위권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유럽과 아세안의 어떤 중요성이 이 숫자만 보면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부가가치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살펴보면은 한국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가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단순하게 이제 수출 수입 규모 면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인데, 부가가치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중국과 한국 모두 GBC 그러니까 부가가치 글로벌 가치사슬 발전 단계에 있어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이제 GBC 발전 단계에서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간재 수입보다는 이제 최종재 수입을 늘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대중 수출의 어떤 그 항목을 보면 중간재가 2009년 7대3 정도 비율이었던 것이 2019년 한 6대4로 최종재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점보다는 각국이 그러면 양국이 서로 간에 얼마만큼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양국이 상대방의 GDP 총 생산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교역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위 국가임을 가장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국가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이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역 양적인 측면, 그냥 숫자만 본다면 한국이 5, 6위권 국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정말로 이제 총 산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수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살펴보면 당연히 중국이 한국의 해외 수출에 공헌하는 기여분이 가장 큰 국가이고, 중국의 경우도 중국이 수출하는 그 품목에 있어서 한국이 기여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신다면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아세안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도 한국이 중국에 기여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8%에 달하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은 심지어 미국보다도 큰 수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는 굉장히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중 경제 협력의 중요성인데요. 먼저 한국과 중국,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령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모두 다 고성장,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더 적은 생산 인구를 갖고 성장을 한다. 당연히 1인당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 혁신이 중요한데요.
2019년 그 월드뱅크와 중국의 DRC가 공동 연구한 보고서 Innovative China라는 보고서를 보시면 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러니까 개혁을 통한 자원 배분.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기술의 보급.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고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생산성 향상이 키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한 그 연구 보고서 결과를 보면은 중국과 한국의 그 지금 현 단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의 노동 탄력성이 기술 혁신의 자본 탄력성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 단계 기술 수준에서는 R&D 인력을 더 투입할수록 더 효율적으로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의 노동 탄력성보다 기술 혁신의 자본 탄력성이 더 큽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더 투입될수록 더 효율적으로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인적 자원 교류를 받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혁신을 달성할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협력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입니다. 중국이 그 GBC 발전 단계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 이제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한중 협력 또 동아시아 협력의 가장 성공의 가장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RCEP이라든지 한중일 FTA 등 지역 협력의 성패가 중국이 역내 시장으로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의해 이제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자유도 또 1인당 GDP가 낮은 측면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경제적 자유도 측면,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말씀의 어떤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도전, 기회, 제언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한중 협력에 있어서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쌍순환 발전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은 사실 쌍순환 발전 전략을 작년에 들고 나왔고 올해 3월에 양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순환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순환과 함께 이렇게 두 가지 순환을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의 초점은 국내 순환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도 말씀한 바 있고 이 국내 순환에 그러나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과연 중국의 그런 무역 간의 공정성 확보가 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 심화입니다. 중국이 쌍순환 경제, 특히 이제 기술 혁신, 또 이제 국내 순환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자립자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중 관계 때문에 중국이 중국 자체적으로 좀 자립자강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재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제 첨단 분야의 많은 분야에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고
자체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비교 후에 입각한 분업이 아니라 중국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도전이지만 세계 시장을 두고도 중국과 한국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미중 경쟁,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트럼프 정권 때 중국 견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고 특히 이제 수출 제재, 수입 제재, 투자 제재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이것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교묘하게 강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3단계, 여기에서 2단계와 3단계 기술의 보급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굴 부분을 미국이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어떤 한중 협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회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기회는 역시나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시장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했고 영내 경제 협력체 또는 국제 무역 규칙에 참여한 결과 지금 아시아 세기가 시작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GDP의 50%가 2040년까지 이제 아시아가 세계 GDP의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소비의 40%를 아시아가 담당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미래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닌 이제 자본 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인데 이미 한중일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도 이러한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경제와 소비 시장에 초점을 맞춘 아시아 중심의 공급망 강화, GBC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진짜 문제는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아시아의 세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새로운 이슈들, 기후변화라든지 디지털 무역, 또 전통적인 이슈인 무역 투자의 그런 자유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중 전략 경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또 공급망이 재편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분야. 그러니까 미국이 굳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도 미국이 관심을 덜 갖는 분야. 그러니까 첨단 기술 분야보다는 이미 성숙된 기술 분야에서 한중 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ESG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가 글로벌 경제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측면, 또 보건, 교육, 문화 마찬가지로 모두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다자체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RCEP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규범 측면에서 한중 FTA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협력을 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요약을 하자면 한중 양국은 더 자유롭고 개방된 그런 교역을 추구해야 되겠다. 또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공급망의 무기화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요소수 문제가 지금 한국 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작년 호주가 이것은 코로나19 기원지를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 발언 하나로 중국이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었고 호주를 경제적으로 약간 보복을 하고자 처음에는 소고기, 와인, 보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 제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말로 가면서 조금 더 응징을 하고자 석탄을 전면 수입 중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1년이 지난 시점 지금 보니까 중국의 전력난으로 돌아왔고 이 중국의 전력난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요소수 문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제 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펼쳐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금 전쟁을 피해야 되겠다. 중국이 이제 쌍순환 전략을 하고 있고 또 미국도 혁신경쟁법 등 자체적인 그런 산업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전 세계적인 보조금 전쟁이 될 경우에는 또 누구도 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한중 간의 협력의 출발점은 기존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RCEP이라든지 이런 다자 체제라든지 또 한중 FTA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CPTPP 가입 의사를 밝혔고 또 중국 EU 포괄적 투자 협정을 작년 연말에 체결하고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한중 간의 협력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장 중요한 또 분야는 다시 한번 ESG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떤 협력을 해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좀 제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연을 듣다 보니까 기후 변화를 또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친환경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ESG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ESG 같은 경우에 역시나 주요국들이 특히 모여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기후 변화 또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문제라든지 또 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내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당 20차 대회를 맞이해서 네. 3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정적인 어떤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더욱 요구할 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한 차원에서도 ESG가 내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까지 좀 짚어주시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원호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다자체제에서의 양국 경제협력이라는 주제 아래서 첫 번째 세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강연자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왕희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가 좀 길더라고요. 다자 통상 체제에서 한중 협력, 세계화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제가 좀 길다 보니까 조금 힌트를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 좀 주시죠. 네, 최근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요소수가 부족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네. 중국의 이 제도적인 변화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요소수 문제는 정말 거론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파악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강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과 교수 이왕희라고 합니다. 오늘 다자 통상 체제에서 한중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통상 질서는 세계화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협력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한중 통상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무역 전쟁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을 해서 미중 경제 관계가 어떻게 변했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한 이 시점에서 한중 통상 협력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한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 면적도 차이가 있고 인구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GDP도 지금 현재 중국이 세계 2위, 우리나라가 10위입니다. 그러나 1인당 GDP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약 한 3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중 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화 시대에 경제 협력을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자유무역과 공급망이 발전했던 이 세계화 시대에 한중 통상 협력은 잘 발전되어 이 경제 발전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이 세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에 세계화 정책에 동참을 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FTA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대폭 축소되고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도 1992년 수교를 했고 2015년 한중 FTA를 체결을 해서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통상 부분의 협력만 보면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92년에서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약 60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사태, 미중 무역 전쟁 등의 파고 속에서도 한중 FTA가 있었기 때문에 한중 교역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고 수출국이며 수입국이자 또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수입국이고요. 제5위 해외 투자 대상국입니다. 이렇게 양국이 서로 통상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3위로 약간 떨어졌지만 이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중 통상 협력은 세계화 시대 윈윈 협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교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한국과 중국 모두 국내 총생산, 해외 직접 투자, 제조업 경쟁력 지수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중 간의 선순환 구조는 외교 안보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호 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중 관계는 세계화 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지금 새로운 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경제 안보가 부상하고 다자주의가 퇴조하면서 이 상호 의존을 무기화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국가전략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TPP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WTO도 탈퇴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즉 미국은 국가 이익이란 명분을 내세워 중국의 보복 관세, 수출 통제, 수입 제한, 투자 규제 등을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다자주의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동자와 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어떤 종류의 대외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제재는 2차 제재를 통해서 제3국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 민족주의, 디지털 보호주의가 부상을 하면서 상호 의존의 무기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의 무기화는 최근에 등장한 현상입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대다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허브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을 해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장 취약한 요충지인 반도체 및 금융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충지 통제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3국도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미중 경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탈동조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거의 모든 미중 관계에 제재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는 이전에 비해서 포괄적이며 매우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 기업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제 조치를 취했을 뿐인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대중 제재를 검토하거나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과 기업인은 물론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고위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위도 무역 통상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 통신, 디지털, 사이버, 인재 유출 등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수출 금지 또는 중국산 상품 구매 제한 이런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또 금융에서는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상장 철폐하고 그다음 미국의 공적 연기금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조작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해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을 제정을 해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 회사 문책법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의 이 회계 그 오류를 지금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미국 혁신 경쟁법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중 제재는 훨씬 더 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제재에 집중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USTR의 대중통상정책 검토를 보면은 대중통상정책의 기조가 탈동조화에서 재동조화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 USTR 대표와
류허 국무원 부총리의 회담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바이든 시진핑 화상 회담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면적 제재가 아닌 제한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 제재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생필품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제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교통망 붕괴로 항만 하역 및 내륙 운송이 심각한 지연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제재 완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에 대해서는 상호 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미국의 우방국, 동방국과 함께 공급망을 구성하는 LI 쇼링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자주의고 두 번째는 쌍순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자유무역을 지탱하는 다자주의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다자체제의 권위와 유효성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에도 미국이 일방주의를 채택했지만 중국은 계속 다자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중국의 FTA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11월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들 중 최초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영어로 RCEP이라고 하죠, 을 2021년 3월에 비준했습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6개국, 그다음에 비회원국 3개국 이상이 이 비준서를 기탁하여 발효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RCEP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올해 9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영어로 우리가 CPTP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입 신청을 했고요. 회원국 중에서 이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또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상태, 공급직 개혁,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다양한 산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무역전쟁 이후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은 2020년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제 대순환을 추진하는 쌍순환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동조화에 대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을 국산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산화가 단기간에 불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급망 재편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중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통상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한 시대에는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과 일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 공급망 재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에서 한중 통상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자적인 관계 속에서 한중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세계화가 퇴조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자주의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모두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되고 한중일 자유무역 협상이 가속화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을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 공동의 문제인 기후변화, 전염병 방역 등에 대해서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 G20 등에서 한중이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양자적 관계에서도 한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한중 장춘 국제협력 시범구입니다. 이 시범구는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동북아 지역의 국제개방협력 플랫폼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1대1로 구상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프라, 인터넷의 관리 운영, 기술 자금 등에서 한중이 가진 각각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동남아 등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소수 부족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한중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한중이 선제적으로 미리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논의한다면은 이런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까 16일 우리 시간으로 16일 오전에 이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화상으로 회담을 가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가진 미중 정상회담이어서 더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바이든 시진핑 화상 회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통상 갈등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호전되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미국의 대중 제재 때문에 우리가 유보하고 있었던 투자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이왕휘 교수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다자체제에서의 양국 경제협력이었습니다. 이 강연자들의 말씀과 함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